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기저기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있어요. 박시영 TV 나왔고, 뉴스공장 나왔고, 내일은 새날 나오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화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방역 관련한 그 대책회의 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마음고생 많았네라고 위로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그거죠.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해보니까 죄송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쵸.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스탠스를 취해 왔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당시 경선이었고 또 처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숙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좀 반성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 왔고 또 이번에 저도 그 방송 내용을 봤는데 조금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정제화된 발언도 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마음고생 많았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폼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자신도 당해보니 죄송하다 이런 말이 사실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1위 아닌 사람들을 1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공격을 해서 그 주위에 가고자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1위가 되고 보니까 좀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랑도 점심을 먹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과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일단 당내 주도적인 세력들이랑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내의 기반을 좀 넓히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내 일단 예선전 과정에서 이렇게 좀 심해지고 거칠어지는 게 오늘 그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거 괜찮다.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더 세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공방은 우리가 뭐 자제를 요청한다고 그래서 각 캠프에서 자자들 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 빠진 사이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그 한때 이제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왜 다시 사이다로 돌아와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이다의 속성을 보여줘야 되지만 또 그 지난 2016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보였던 그런 본인은 과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나중에 사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거센 도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응전하겠다. 이런 이제 동시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친문 혹은 당에서 민주당 내에 자기가 그 국회의원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끌어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즘 그 노력하는 모습을 1위 후보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재밌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선거인단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거 딱 들으니까 역시 사이다는 사이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그걸 밖으로 해서 막 그 상대 당을 조롱하는 형태는 안 되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랬다 그래봐요. 언론들 난리 났겠지. 맞습니다. 뭐 저질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럼 당연한 얘기 같고요.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서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집중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추미애 후보가 한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하셨지만 당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점이다. 이낙연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 명이 떠나갔고 정당 지지율도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세균 후보도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민주당의 적통적자는 이광재와 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랑 단일화 안 한다. 내가 적통인데 왜 이낙연 후보랑 단일화 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면 높다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 쓸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박영준 후보는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런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별 근거가 없는 어떤 것들을 끌어와서 공격하는 건 진짜 네거티브고 네. 이 정도로 이미지 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오고 가야 재밌지. 그렇죠. 사실 그 이낙연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만든 게 민주당 내에서 일단은 결선 투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일단은 본 경선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50%가 못 얻으면 결선을 가게 되니까 누구라도 지금 2등을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이 좀 치고 올라가면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추미애, 박용진, 뭐 정세균 후보들이 일단 공격을 하신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총리 시절에는 지지율이 많이 높았지만 그때 뭐 본인이 뭐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뭐 가타부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검증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지지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검증할 타이밍이 됐다 이런 뭐 상황적인 게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실제로 이낙연 후보 관련해서 검증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공수처를 제대로 못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몰아줘가지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제대로 단죄하라고 했는데 왜 사면을 갑자기 주장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이덕신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정세균 전 총리 빙의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이제 관련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댓글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선 경선은요, 기본적으로 검증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증에서 저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방 과정을 통해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후보 입장에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고 자기 정책을 그렇죠. 좀 더 정비해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예선전이 체력 소모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내성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그 공방, 그러니까 1위를 향한 공격이든 2위를 향한 공격이든 저는 유효하고 이거는 당에서 아주 활기 있고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1등 주자를 이제 공격하다가 2등 주자를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파이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이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지율을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등으로부터 좀 가져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예비경선 그 토론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은 갑자기 그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등이 고착화되면 3, 4, 5, 6등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쪽도 너무 방심했구나. 저쪽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를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런 공방이 저는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렇죠.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50%를 넘지 못할 상황을 만들면 나름 연대 해가지고 나도 1등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2위 싸움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렇죠. 추격하는 2위 싸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제 집중 공략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워딩들이 오고 가는 건 이 정도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실제로는 이낙연 후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증 받은 적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 꽃길을 걸으신 분이잖아요. 정권 교체가 됐어. 최고. 진짜 친문이 아닌 사람. 옛날에 막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 많이 했던 분. 전남지사에서 모셔와서 대통령 지지율 엄청 좋을 때 총리하시면서 꼭길 갔죠. 그런데 그게 그만두고 민주당이 사상 유례가 없는 180석을 만들어 놓고 이해찬 대표가 나가니까 당헌당규 바꿔서 한 7, 8개월간의 당대표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는데, 추미애 대표의 워딩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10만 명이 떠나갔다는 말은 이런 거죠. 국민들은 개혁하라고 180석을 만들어 줬는데 못하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총리로서는 잘하셨지만 대표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이런 논쟁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궐선거를 저렇게 깨졌을 때는 이제 뭐 당헌 당규 때문에 당대표 물러나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깨진 선거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책임을 저는 불출마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지지율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려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이런 정도의 네거티브가 아니라 상당히 좀 이렇게 저급한 네거티브가 동원되는 상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방송으로 다 말 못해요. 오고 가는 것들을 보다가 그런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빠져 있는 당내 경선이 있었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 경선의 활기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어떤 후보든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란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 15명 지금 후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김태우까지 뭐 출마 선언하고 최정희 입당하고 등등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 진영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후보들이 최대한 나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프라임상에 동의하는 게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은 혼났는데 국민들께 좀 혼났는데 거기서 좀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 몫이 그대로 민주당 경선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 국민들의 호응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졌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정치적 드는데 책임을 좀 졌어요. 이낙연 대표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나름대로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리 등을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을 민주당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편하다 또는 불안하다 느낄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타이밍에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대선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낙연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1위 할 거야. 이런 어떤 목표를 잡게 되면 당연히 물밑에서는 저질 네거티브, 외부로는 또 다른 공격을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이제 그걸 목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빈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민주당 대선 주자가 첫 토론하는 게 7월 19일입니다.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첫 토론을 시작으로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선이 사실상 한 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20 며칠 정도는 더 연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9월에서 10월 초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최대한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정감사 전에는 맞춰야 한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가 10월 첫째 주 화요일인가요? 뭐 그때 정도로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가장 뭐 늦으면 뭐 10월 초 아니면 빠르면 근데 이제 추석이 이번에 9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주를 그 정치적 휴황기로 본다면 뭐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연기되지 않을까? 뭐 당에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오히려 근데 추석 전에 결정 나면 더 좋지 않나요? 그 관심들도 추석 뭐 합산? 근데 이번에 뭐 못 내려가니까. 모일지 안 모일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어쨌든 추석 전까지 최대한 백신을 맞추고 이번 추석은 그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 그 전에 좀 잘 된다라면 좀 더 예.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를 고심한 이유가 좀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선에서 6명이 붙게 되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명 할 때 또 TV 토론 하는 거 보면 서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무슨 말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6명이 붙으니까 이것도 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룰 잘못됐어요. 한 4명이나 본선에는 서너 명 정도가 네. 딱 집중력이 그렇게 생기죠. 집중 있게 갔으면 이렇게 막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이다. 뭐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숫자를 좀 더 컴팩트하게 줄여놨으면 훨씬 더 관심이 가졌을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다자 대결일수록 1위 후보가 손해예요. 배분되는 시간은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자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율 미미하신 분도 거기에 똑같은 시간을 배불러 쓰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지금 KBS에서 7월 19일 날 오후 10시 50분에 일단 있고요. 22일 날 5시 20분 우리 그 새날 방송 시간입니다. MBN하고 연합뉴스에서 또 토론을 하는데 토론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토론을 보고 있으면요.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채팅창을 끄세요. 못 봐요.
지저분해서 못 본다고. 아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그 지저분해서 댓글이 막 상대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잖아요. 그건 꺼버리시고 그걸 영향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는 게 저는 권장드려요. 댓글들 너무 심하더라. 근데 그 토론회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6명은 너무 많다. 한 3명 정도 3명, 4명? 아니면 4명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아마 결선 투표가 있다면 2명이서 집중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충된다. 그러니까 메꿔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6명 정도 한 것 같고요. 전에 우리가 대통령 후보 과정을 보면 전국 순회 를 했었죠.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3명이나 4명은 좀 썰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뭐 하나갑도 나오고 정도원도 있고 김근태 의원도 있고 이인재도 있고 등등으로 여러 명이 나와서 그 중에서 우열을 가르는 좀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당내 경선 룰이 약간 지금의 그 좀 미디어의 변화와 함께 발맞춰가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바꾼다면 한 4명 정도로 본선 압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처럼 둘이서 이제 또 이렇게 토론하는 당내에서도 그래야 재미를 좀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머리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이거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게 할 수도 없고 또 밋밋하게 할 수도 없고 뛰긴 뛰어야 되겠고 정말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달에 보면 경선을 하면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뭐 일정만 나와 있지 다른 건 세부적인 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제 토론상에 네거티브 하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저 주자들이 다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보면은 토론에 나름 훌륭한 측면도 있었어요. 다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스탠딩 토론을 통해 가지고 스탠딩 토론하게 되면 그 후보들의 체력도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2시간 정도. 근데 실제로 스탠딩으로 하게 되면 앉았을 때랑 발언이 달라요. 말의 스피드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어떤 체력 문제가 체력이 분명히 떨어지니까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고 지금 어쨌건 제가 이 제안 하나 하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육자 토론을 할 때 저는 당에서 한번 기획해서 끝장 토론 비슷하게 한번 밤샘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뭐 미천 다 중간에 예를 보이게. 들어서 내 좀 지치면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을 사람 먹고 오고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끼리 계속 공방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은 시간 제한 때문에 토론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뭐- 좋은데?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뭐 새벽 한 4시까지 합시다. 아니면 새벽 6시까지 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실 분 집에 중도에 가고 가고. 중간에 네. 할 사람은 끝까지 하고 그래서 정말 후보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때 JTBC인가 MBC인가가 한번 그걸 도입을 한번 했었어요. 끝장 토론 해가지고. JTBC가 근데 몇 번 안 하고 끝나더라고. 현실적 한계가 너무 많은 거지. 근데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게 말을 듣다 보면 다들 할 말을 못하고 끝난다는 느낌 그다음에 저 사람 생각이 정말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헤드라인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그렇죠. 그 뒤에 실체로는 좀 없어. 보충적인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말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간 때문에. 근데 그렇죠. 너무 토론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전 토론은 좀 심하게 서로 상호 공방, 그러니까 인격적인 비난만을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는 아니면 뭐 검증 차원에서 뭐 물고 늘어지는 걸 좀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자가 싸움을 말리는 정도만 좀 개입을 하고 최대한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 제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잘 듣고 계시죠? 여기까지.